중국 정부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녀를 당장 찾아내라. 여러분, 중국에서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900만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 귀주성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고산지대,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저희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제 이름은 야오링. 묘족이라는 이름으로 17년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며 한 명씩 일어서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자기 민족이 뭔지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한족입니다. 저도 한족입니다. 한족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묘족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고 뒷자리에서 누군가 킥킥거렸어요. 선생님은 명부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묘족은 소수민족이지. 앉아도 좋아. 그날 이후로 저는 교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느꼈어요. 아무도 대놓고 저를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면 항상 마지막에 남았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자고 먼저 말을 거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수업 시간이었어요. 역사 시간마다 선생님은 위대한 중화 문명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시황의 통일, 한나라의 번영, 당나라의 찬란한 문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우리 묘족 이야기는 없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묘족의 역사는 왜 안 나와요? 선생님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묘족도 중화민족의 일부야. 다 함께 발전해온 거지.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거야. 하지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내내 저희는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가끔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단원에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왜 한족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잠시 손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묘족이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어.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안 해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세상에는 말해도 되는 이야기가 있고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단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수라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민족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산점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좋겠다. 공부 못해도 대학 가니까. 한 한족 친구가 시험 기간에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보다 성적이 좋았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대가였습니다. 전통 춤을 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관광객들 앞에서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일까요? 왜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고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봄,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오링아,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계셨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천 조각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묘족 전통 치마였지만 제가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너의 증조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거야. 저는 그 치마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실과 파란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무늬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치마 아래쪽에 그려진 두 갈래의 물결 무늬였습니다. 하나는 맑은 파란색, 하나는 탁한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두 개의 강은 뭘 뜻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북쪽에서 2개의 큰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새겨둔 거야. 북쪽이요? 북쪽 어디에서요? 그건 나도 잘 몰라. 어른들이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더 아시는 것 같았지만 말씀하기를 꺼리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치마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 무늬 위쪽으로는 성벽처럼 보이는 문양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치마 안쪽 단에 희미하게 적혀 있던 숫자였어요. 668? 이 숫자는 뭐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제 손에서 치마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냥 오래된 해야. 별 의미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초조한 눈빛은 그게 별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왔다는 조상들, 2개의 강, 그리고 668이라는 숫자.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중국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중국에는 큰 강이 많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개의 큰 강이 있었어요. 황하와 장강. 하나는 황토를 머금어 누렇고 하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먼 북쪽에서 왔다는 걸까?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더 단호하게 대답을 피하셨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대학 가야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곳곳을 다니며 다른 집안의 전통 의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문양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강, 성벽, 그리고 특별한 별자리들. 마을 장로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묘족이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들은 노래가 있어. 북쪽 하늘 삼조고가 우는 곳,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노란 강 건너고 푸른 강 건너서 남쪽 땅에 세 보금짜리 찾았네. 삼조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북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묘족이야. 중화민족의 일부지. 장로님도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족 기원, 묘족 역사, 묘족 이주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나오는 건 천편일률적인 내용뿐이었어요. 묘족은 중국 남방의 토착 민족이며 염왕의 후손이라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는 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독 묘족의 고대 역사 부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어요. 마치 일부러 감춘 것처럼.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친구가 공유한 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에 적힌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야오링, 이거 봐. 같은 반 친구 웨이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SNS에 누군가 올린 글이었어요. 묘족은 고구려의 후손일까?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구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어요. 뭐야 이게? 몰라. 누가 공유했길래 봤는데 신기하지 않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 절반도 읽기 전에 화면이 사라졌어요. 왜 이래? 웨이가 새로 고침을 해봤지만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저는 급히 제 폰으로 고구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마치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구려가 뭔데 이렇게 빨리 지워질까?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컴퓨터로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결국 VPN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 오빠가 해외 사이트 보려고 쓴다며 몰래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VPN을 켜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독립국가였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중국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특히 반란을 막기 위해 5 이하로 쪼개어 남방 오지로 분산시켰다. 668년. 할머니 치마에 적혀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유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족을 분리하고 고구려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강제로 한족과 결혼시켰다. 하지만 일부 유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온 조상들, 2개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668이라는 숫자. 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고구려의 복식이 묘족의 전통 의상과 유사하다는 연구, 고구려의 장례 풍습이 묘족과 비슷하다는 논문, 심지어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가 묘족 문양에도 나타난다는 내용까지. 삼조고. 마을 장로님이 부르셨던 노래에 나온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한국 사이트들을 뒤지다가 한 역사학자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면서도 정작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에게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면 중국의 역사 왜곡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교과서에 없는지, 왜 어른들이 북쪽 이야기를 꺼리는지, 왜 고구려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즉시 삭제되는지.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고구려라는 나라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제발 야오링아. 그 이름은 다시는 입에 담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할머니? 왜 고구려라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하신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알아야겠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돼.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본래 고려국 사람이다. 당나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나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라고 하셨지. 그 나라가 고구려였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 대신 북국이라고만 했지. 혹시라도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다고 대대로 함구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왜 위험한 거예요? 60년대에 우리 마을에서 큰 일이 있었어. 마을 어른 한 분이 술에 취해서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떠들고 다니셨거든. 며칠 후 그분은 갑자기 사라지셨어. 가족들은 일하러 갔다고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 아버지도 잘 모르실 거야. 그럼 우리가 정말 고구려에서 온 게 맞나요? 할머니는 낡은 상자에서 작은 천 조각을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3발 달린 까마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삼조고라고 해. 우리 조상들의 상징이었대. 태양 속에 사는 신성한 새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바로 그 고구려의 상징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것만은 꼭 전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하지만 드러내지는 말라고. 할머니, 그럼 668이라는 숫자는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것도 알았구나. 그래, 우리가 흩어진 해야. 큰 나라가 망하고 우리 조상들이 뿔뿔이 흩어진 해. 왜 5집씩만 모여 살게 했대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가족도 찢어놓고 말도 못 쓰게 하고 강제로 다른 민족과 결혼시켰대.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몰래 모여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전했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됐어. 그저 북쪽이라고만 전해질 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거네요. 그래. 1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애썼어. 비록 고구려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그 정신만은 잃지 않으려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도 있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야, 야오링아. 더 위험해졌어. 예전엔 그저 모른 척하면 됐지만 지금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 네가 고구려를 검색한 것도 벌써 알고 있을지 몰라. 그래도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한 우리 손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란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3조고 1000조각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 위로 날아오르는 3발 달린 까마귀를.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위대한 왕국의 후예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1300년 동안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마치 새로운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모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 웨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웨이, 혹시 우리 묘족이 원래 북쪽에서 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웨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너도 그거 찾아봤구나. 사실 나도 궁금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 무슨 말씀? 우리는 돌성을 쌓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용맹한 전사들이었다고. 돌성. 고구려는 뛰어난 축성 기술로 유명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조사해 볼래?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자. 웨이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우리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마침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묘족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지 않고 집에 며칠 동안 모셔둡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밤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마치 떠나는 이를 성대하게 배웅하는 것처럼. 이상하지 않아? 한족들은 조용히 애도하는데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를까? 웨이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며칠 전 읽은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 죽은 이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더 놀라운 건 상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흰색 상복 위에 특별한 두건을 쓰는데 그 모양이 독특했어요. 새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뻗어 있었죠. 이것도 까마귀와 관련이 있을까? 두 번째로 살펴본 건 우리의 전통 복식이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입는 바지가 흥미로웠습니다. 봐, 이 바지. 허벅지는 넓고 종아리는 좁아. 말 타기에 딱 좋은 구조야. 우리가 언제 말을 탔다고? 그러게. 지금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데 왜 기마복을 입을까?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은 고구려 벽화 속 복식과 비교해봤어요.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천으로 감싸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세 번째 발견은 우리의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묘족어를 쓰는 노인들의 대화를 주에 깊게 들어보니 가끔 이상한 단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청아, 이거 들어봐. 우리말로 성을 구르라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로 성이 뭔지 알아? 뭔데? 고을구의 성루.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단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신화와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묘족 설화집을 찾아 읽어봤어요. 여기 봐. 하늘의 새가 태양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어. 삼조고잖아. 그리고 이것도 북쪽 나라의 왕이 하늘의 아들이었다는 전설. 고구려 왕들이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는 역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마을 근처의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옛 묘족 무덤이라고 했지만 무덤의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이 돌 쌓는 방식 봐. 쐐기돌을 끼워서 아치를 만들었어. 이런 기술은 중국 남방에선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뭔가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히 숨겼을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유민들을 분산시켰대.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그리고 역사도 지워버린 거야. 웨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13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우리를 경계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계속 두려워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복식, 언어, 풍습, 신화, 건축, 양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웨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학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확신은 커졌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커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중국 내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VPN을 통해 한국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한 학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아진 박사. 그녀는 10년 넘게 중국 내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였어요. 동아시아 고대사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그녀의 책 소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려 멸망 후 200만 유민의 행방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라고 믿는다. 웨이와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김아진 박사에게 연락해보기로.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이메일 주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메일이 감시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몇 단계를 거쳐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VPN으로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김 박사가 근무하는 대학의 공개 이메일로 연락했어요. 편지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목을 뭐라고 쓸까? 너무 직접적이면 필터링 될 수도 있어. 그럼 동아시아 고대사에 관한 질문은 어때? 결국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아진 박사님께 저희는 중국 귀주성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박사님의 연구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아 이렇게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소수민족인 묘족입니다. 최근 저희 민족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전통 문화가 박사님이 연구하신 고대 왕국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전통 복식의 구조, 장례 풍습, 그리고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저희 조상들이 북쪽에서 2개의 강을 건너 왔다는 전승은 역사적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오래된 166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사님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진실을 찾는 학생 올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불안에 떨었어요. 답장이 올까? 혹시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메일이 전달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가짜로 생각하신 걸까?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확인한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용기 있는 두 학생분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던 퍼즐의 조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68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찾은 증거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상통화가 가능할까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김아진 드림. 추신 이 대화는 우리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감격에 겨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화상통화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학교나 집에서는 너무 위험했고 PC방도 감시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와이파이가 되고 구석자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VPN을 켜고 노트북으로 접속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한 시간, 화면에 김아진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야오링이고 이쪽은 제 친구 웨이예요. 화면 속 김아진 박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안전한가요? 네, 조심해서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사님은 잠시 무언가를 준비하시더니 화면에 자료를 띄우셨어요. 고구려 벽화와 지도들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 설명할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중국 각지로 흩어놓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더 정확히는 안동도호부라는 기구를 만들어 고구려 유민 20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200만 명이 어디로 갔는지 중국 역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웨이가 물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봐야죠.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상당수가 중국 남방, 특히 귀주성과 운남성 일대로 보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사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공문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고구려 유민을 5호 이하로 분산하여 남만 지역에 안치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반란을 막기 위해 가족도 뿔뿔이 흩어놓은 거죠.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조상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가 정말... 잠깐만요. 먼저 여러분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치마에 수놓인 두 강의 문양, 668이라는 숫자, 3조고가 그려진 천조각. 박사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특히 이 두 강의 문양, 이건 황하와 장강을 표현한 게 분명해요.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들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묘족의 전통 복식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박사님은 즉시 고구려 벽화와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바지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건 기마민족의 전형적인 복식이에요. 산악지대에 사는 묘족이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웨이가 우리의 장례 풍습을 찍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영상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건 완전히 고구려 식이에요. 시신을 며칠 동안 모셔두고 노래와 춤으로 보내는 것. 심지어 상복의 형태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고구려의 후손인가요?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묘족의 상당수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순간 웨이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3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중국은 이 사실을 숨기는 거죠? 박사님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숨기는 거군요. 맞아요. 여러분은 산증인이에요. 고구려가 중국과는 다른 독립국가였다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국에 알리고 싶어요. 물론 신부는 철저히 보호하고요. 가능할까요? 저는 웨이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다면 다른 묘족 청년들과도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제안에 흥분했습니다.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용감해요. 1300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기억을 이제 여러분이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 분노, 자부심, 그리고 희망까지. 우리가 해냈어, 야오링.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로 마치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김하진 박사와의 통화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묘족 청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요. 샤오란, 너 혹시 우리 묘족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평소 호기심 많은 샤오란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당연히 궁금하지. 근데 어른들은 제대로 말 안 해주잖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668년의 강제 이주,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증거들. 샤오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흥분하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도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원래 추운 곳에서 살았다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다고. 고구려는 정말로 춥고 눈이 많은 지역이었죠. 며칠 후 샤오란이 또 다른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그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상한 전통이 있어. 새해 첫날에는 절대 북쪽을 바라보며 절하지 않아.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오래된 노래가 전해져. 돌로 쌓은 성을 두고 떠났네. 세발 까마귀가 우는 곳을 떠났네 라는 가사가 있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은 위험했기 때문에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산속 버려진 오두막, 강가에 외진 곳, 때로는 누군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임의 이름은 북두칠성으로 정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을 찾아가자는 의미였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각자 다른 마을,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임에서 우리는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에 전해지는 오래된 물건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량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대. 우리는 왕의 후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긍지는 잃지 말라고. 왕의 후예.
고구려는 700년 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죠. 또 다른 친구 메이는 놀라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집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낡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고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야.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우리는 김아진 박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박사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은 증거들이 학계를 뒤흔들 거예요. 특히 그 금속 조각은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 멤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요즘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 방과 후에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 부모님도 갑자기 내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조심하자.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우리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만남 장소를 수시로 바꾸고 연락도 최소화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아진 박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큐멘터리 팀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해요. 물론 신분은 완벽하게 보호하고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파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아진 박사의 연락을 받고 며칠 후 우리는 극비리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장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폐공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팀은 단 2명뿐이었어요. 감독과 카메라맨.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독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치마, 668이라는 숫자, 3조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 숨어있는 고구려의 흔적들. 특히 감독이 관심을 보인 건 우리의 감정이었어요. 처음 고구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1300년 동안 숨겨야 했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감독은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고려라고 새겨진 금속 조각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에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증명되는군요. 인터뷰가 끝난 후 감독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영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2달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왕국의 후예들 -1300년의 침묵이었어요. 한국에서 먼저 방영되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아진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더 큰 화제예요.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며칠 후 박사님이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니. 중국의 역사 왜곡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묘족 청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행히 한반도에 남을 수 있었지만 중국으로 끌려간 동포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300년 만에 여러분을 찾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고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막이 달렸고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300년 동안 숨겨진 역사의 진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 DNA가 증명한 고구려 유민의 존재. 특히 학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증거를 분석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반향은 중국 내 묘족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중국에서 즉시 차단되었지만 VPN을 통해 본 묘족 청년들이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이양에서 연락드려요. 여기도 같은 전통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윈난성 묘족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668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역의 묘족 청년들이 자신들의 증거를 보내왔고 우리의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난성의 한 청년이 보낸 사진이었는데 오래된 묘족 족보가 찍혀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고려국 사람이다. 당나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나 후손들은 이를 잊지 말라.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문서로 남겨진 증언이었으니까요. 김하진 박사는 이 모든 자료를 모아 추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잠시 중국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특별 교육이 있었어요. 주제는 올바른 민족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 세력이 우리 소수민족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입니다.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야오링 요즘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역사 공부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웨이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큰일이야. 우리 모임 멤버 중 3명이 갑자기 전학 갔대. 아무 말도 없이.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물결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큰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지 한 달 후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문제였어요. VPN 접속이 점점 어려워졌고 해외 사이트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해. 예전에 잘 되던 VPN이 다 막혔어. 웨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학교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특별 훈화를 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외부 세력과 접촉하여 거짓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저와 웨이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의 일원입니다. 56개 민족이 하나 되어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오링, 요즘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 요즘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더라. 선생님의 눈빛에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공안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따님이 야오링 양 맞습니까?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조사입니다. 최근 외국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터넷에서 반정부적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 하고는 떠났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부모님은 그날 밤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야우링아,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거 알지? 공부만 하면 안 될까? 대학 가야지.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야 해. 아버지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우리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샤오란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가족들은 친척 집에 갔다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샤오란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핸드폰도 꺼져 있고 남은 멤버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어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감시가 심해졌어요. 복도마다 새로운 CCTV가 설치되었고 핸드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웨이마저 변했어요. 야오링,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무서워. 샤오란처럼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발견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친한 친구의 포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희망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야오링아, 이거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건네신 건 작은 USB였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모은 자료들 다 복사해뒀어. 혹시 컴퓨터를 압수당해도 이건 남겨둬야지. 놀라서 할머니를 봤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포기했어. 그래서 평생 후회했단다. 너라도 끝까지 가봐. 조심하면서.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하진 박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UN 인권위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묘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중국 내에서는 숨죽여야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은 닫히고 있지만 빛은 여전히 새어들어온다. 우리가 심은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땅에 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씨앗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막히고 모임이 해체되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갔어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이 위험하다면 아날로그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매일 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인 시우메이였어요. 선배, 저도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VPN으로요. 조심해야 해. 지금은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시우메이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전통 문양들을 그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들의 진짜 의미를 밝힐 수 있겠죠?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삼조고, 두 갈래 강, 성벽 문양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져요. 선배가 시작한 일을 저희가 이어가고 싶어요. 비록 크게 나서지는 못해도요. 며칠 후 또 다른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할머니들의 구전 노래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통 춤 동작을 그림으로 그려 보존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를 가질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린이라는 친구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녀는 묘족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왜 손이야? 할머니들 손에는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바느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전통 염색을 하느라 물든 손. 이 손들이 우리 문화를 지켜왔잖아요. 사진 속 할머니들의 손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암호 체계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학교 과제나 취미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작업들이었죠. 예를 들어 민속예술연구라는 이름으로 삼조고 문양을 조사하고 지역 설화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고구려 관련 전승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할머니의 요리책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묘족 전통 요리법을 모으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각 요리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요리는 우리 조상들이 긴 여행을 할 때 만들어 먹었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동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를 녹여냈죠. 어느 날 웨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미안. 나 너무 겁먹었었어. 괜찮아. 이해. 근데 너희가 하는 거 봤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웨이는 프로그래밍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나 일반 저장 장치는 위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암호화 방식을 개발했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냥 게임 파일처럼 보여. 하지만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우리 자료가 나타나.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창의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묘족 전통 자수 패턴 속에 메시지를 숨겼고 다른 친구는 전통 악기 연주곡에 모스부호로 정보를 넣었어요. 예술은 검열할 수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침묵 속에서도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김하진 박사님과의 연락도 끊기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통신은 위험했지만 우회적인 방법들을 찾았죠. 때로는 한국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에게 부탁해 USB를 전달하기도 했고, 때로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교수님들을 통해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들이 해외 박물관과 대학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묵의 예술 중국 묘족 청년들의 문화 저항이라는 제목으로요. 비록 우리는 갇혀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묶을 수는 없다. 우리의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창의성을 막을 수는 없다. 불씨는 제 속에서도 살아있고 때가 되면 다시 타오를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저는 다시 할머니의 낡은 치마를 꺼내보았습니다. 668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표식이었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역사학과 민속학, 언어학을 지원했어요. 공식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수밖에. 시우메이는 미술대학에 합격했고 웨이는 컴퓨터공학과에 갔습니다. 저는 역사교육과를 선택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 다른 학교에 있었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어요. 리는 사진학과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하며 묘족의 일상을 기록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운 세대의 참여였어요. 대학 신입생 중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시작하신 일을 저희도 돕고 싶어요. 한 신입생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어요.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발견된 오래된 석비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한자로 고려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을 이름의 유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고 네트워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여름 김하진 박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사라진 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우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중국 정부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일부 대학에서 묘족 역사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어. 웨이가 말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담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할머니는 여전히 668이 새겨진 치마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묘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승할 것입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구려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귀주성의 17세 소녀 야오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900만 묘족 전체에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펜과 종이로, 그림과 노래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대로 13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야오링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이고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1300년 동안 잊혀졌던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